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약 2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시즌2로 돌아왔는데요. 약 한 2달 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 사이에 떠나신 분들 돌아오십시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우연히 네. 길 앞에서 만나서 한번 밥을 먹고 거기서 출연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제 시장 얘기나 또 이제 곧 하반기니까 네. 하반기에 대한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사실 뭐 2주 전이었으니까 네. FMC 얘기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죠. 나온 이야기들은 비슷했습니다만은 점도표 이제 중간값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2번 더 할 수도 그쵸. 있다고 맞아요.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설마 그러겠어? 그러다가 우리 녹화일자 기준으로 오늘이 6월 22일인데 네. 간밤에 파월 파월 의장이 의장이. 꼭 그렇게 될 것 같은 멘트를 네, 네, 했단 말이죠.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열어놓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인지했던 상황인데 네. 한 번 할지 2번 할지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번 한다, 2번 한다 이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연말까지 계속 한다는 건가? 그것도 아니겠죠.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는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스탠스고, 이런 와중에 또 하나 변수가 있었죠. 파월 연준 의장이 2월 달에 네. 시장을 되게 놀라게, 되게 뜨겁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맞아요. 진짜 물가가 낮아진다고? 막 그런 거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3월 달부터 한마디도 안 하다가 6월 F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몇 마디라도. 그리고 이번에도 청문회에서도 그런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6월 FMC 이후에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좀 경고성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번 한다, 2번 한다 이 문제는 있겠지만, 네.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다 왔다, 정점에 다 왔다라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자료 한 3페이지 봐주시면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위쪽 그림이 미국에서 페드에서 제시한 점도표인데 5.1에서 5.6, 네. 4.3면 4.6 다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은 한 번 금리 인상하는 건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3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그동안에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유를 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 5월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그림 파란색이 이코노미스트들, 경제 네. 전문가들이 분기별 기준금리를 전망한 거고, 회색 바 차트가 네.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더 높아지네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할 거야. 그리고 내년 1월을 가도 한 번 할까 말까 정도야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서 5.5, 5.6을 간다고 해서 시장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네네. 거죠. 금리 인하 기대도 정상화됐고,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어도 금리 인상 횟수, 추가 금리 인상 횟수에 따라서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 그렇게 본다면 더 중요한 게 뭘까? 4페이지 봐주시면, 저는 위의 그림 때문에 시장이 더 안도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GDP 성장률 전망이 올라갔습니다. 네. 23년 전망치가 0.4에서 1.0. 24년은 1.2에서 1.1 좀 떨어졌죠. 하향 조정했고, 25년도 조금 하향 조정했는데, 자, 23년은 0.6%포인트를 올렸는데, 24년은 0.1, 25년 0.1 떨어뜨렸어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할 수는 당연히 없고, 네. 인하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아니죠. 지표. 그거 보면은 경기가 되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GDP 성장 전망이 23년치가 크게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예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동결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시장이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경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할 텐데,
경기가 좋아진다면 네. 그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문제보다는 경기가 좀 더 낫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다. 네. 그리고 1% 전망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년, 25년 하향 조정 폭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23, 24, 25년을 봤을 때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우리가 원래 3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6월 달에 좀 더 레벨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체력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좀 더 나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민감도는 좀 떨어질 거고, 두 번째로는 밑에 보시면 물가 전망은 코어 물가는 상향 조정됐지만 24년, 25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대로. 시장에서는 경기는 우려했던 것보다 나아졌고, 파월 연준의장이 맨 밑에 7번에서 말한 것처럼 경기 침체는 없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시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경제적인 체력이 조금 올라왔다라는 게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논란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 충격을 받지 않는 이유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이렇게 좋아지고 빨라지다 보면 그 상황에서는 야, 금리를 한 번 올리든 두 번 올리든 어차피 경기 다 좋아지잖아. 네. 그러면 시장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건데 네. 거기에 더 집중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었잖아요. 네네, 하반기에. 맞죠. 왜냐면은 0.4라고 한다면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근데 1분기, 2분기를 감안하더라도 3분기, 4분기에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든 두 번 더 하든 물가만 잡히면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만 잡히면 뭘 한다 그랬죠? 금리 인하. 다시 3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자, 맨 위에 그림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 23년 점도표는 5.6입니다. 네. 24년은 4.6, 25년은 3.4예요. 네. 아까 보셨던 GDP 성장률은 1, 1.1, 1.8이에요. 네. 경기는 회복되는데 금리는 내려줄게. 좋은 성격 주식을 아닐까요? 해야 될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하반기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좀 불안정하긴 한데 24년은 뭐 그냥 4만 놓으면 그냥 그러게요.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사실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야, 금리나 그거 경기 침체 와서 네. 인하는 수밖에 없어라는 시나리오가 맞아요, 많았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이거는. 요 그림을 한번 위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더 명확하실 텐데 GDP 성장률은 1.0, 1.1, 1.8로 올라갑니다. 금리는 5.6, 4.6, 3.4로 떨어집니다. 저는 2000년대 들어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완벽하게 주식을 해야 될 타이밍. 네. 네, 근데 이때 전형적으로.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오면 웬만한 자산 시장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겠죠. 네, 맞아요. 달러 빼고. 네, 그렇게 된다면 자산군의 흐름에 있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단 23년은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논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에 대한 논란,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둔화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출렁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24년을 열어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한테 좋은 투자 기회가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 단위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만 또 단기적으로 좀 짧게 봤을 때 요즘에 또 시장에서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 선행지표를 보나 수출지표를 보나 뭐 업황으로 보나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경기 수준이랑 코스피 자리랑 약간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어요. 이 정도까지 약간 밸류에 대한 부담, 슬슬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담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준다면 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코스피가 2,800, 2,90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겠죠. 좀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왜 시장은 벌써 22년 10월에 저점 찍고 올해 1월에 또 한 번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냐? 어떻게 보면은 선행지표를 선행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위에 그림이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 맨 짙은 색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5월 달에 저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점권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보다 조금 한 5개월 네. 정도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턴어라운드하는 경기나 실적과 지금 주가 수준과의 괴리를 좁히고 이제 이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시점은 내년에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3페이지 앞그램에서 보셨던 것처럼 올해는 좀 시간을 벌고 방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더 남아있지만 2024년에는 상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구간으로 더 갈 수 있겠다. 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항상 약간 뭔가 어색하다라고 느껴졌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선행 지표를 선행하고 있어. 네. 물론 증시가 선행을 한다지만 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밸류 부담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또 출렁임이 또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쵸. 걱정?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개월 선의 EPS거든요. 네. 말씀하신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점에서 12개월 선의 EPS가 15% 올랐고요. 네. 순이익은 12.6%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분기별 이익 전망이 레벨업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그림인데 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은 떨어져요. 그러겠죠. 네, 당연한 얘기겠죠. 이익이 증가하니까. 네, 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4월 17일 날 2580 근처까지 갔을 때 종가 기준으로 PER은 13.42배였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2600을 넘었는데 12배 초반. 2600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11.9배, 뭐 12배가 깨지는 그림이에요. 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낮아져서 좋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익 전망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질 것이고 네. 밸류에이션을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상승률이 확대된다는 얘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13.4배가 4월 17일에는 2,580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익 기준으로 대입을 하면 2,897이에요. 그러면 저평가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익 전망이 올라오는 만큼 단기적으로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고 오히려 상승 여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아마 7, 8월 달까지 이어지고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4년 이익 증가율, 25년 이익 증가율 합쳐서 보면 거의 100% 가까이 레벨업이 된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고 점차 상승 여력도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에 2,900을 가긴 좀 부담스럽겠지만 2,800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에는 2024년에는 이익이 완전히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다만 역사적 고점은 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그 팀장님도 거의 매일 방송을 하다시피 하고 유튜브에 항상 뭔가 올라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6개월, 1년 단위로 예상을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매일매일의 증시는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 아플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쿠션도 칠 겸 변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우리가 좀 그래도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한번 충격은 있을 수 있어 라는 얘기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충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올해 하반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7, 8월 달에 삐쭉 올라갔다가 이제 연말까지 쉬는 그림이 좀 그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 그림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거의 0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마이너스로도 갈 수도 있고 좀 양호하다면 플러스로도 갈 수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 유럽 경기가 어느 레벨에서 바닥을 잡는지가 첫 번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왜 7, 8월 달까지만 열어놓냐. 2분기까지는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3분기, 4분기는 좀 높아요. 보시면은 맨 밑에 그림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코스피 영업이익률, 전체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중간에 있는 반도체 때문에 되게 낮아 보여요. 이익률이. 그러면은 눈높이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반도체를 빼고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죠. 환율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전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그러니까 7월 중순, 8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좀
실적 측면에서도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할 게 3분기, 4분기 이익을 좀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좀 이익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행 EPS가 올라가면서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는 그림들이 멈추게 되면 일각에서는 수익을 좀 낸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싶어 할 거고 네.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주식을 비우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7, 8월 달에 2,800 돌파 시도하다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이제 조금씩 바닥을 다시 레벨을 좀 낮추는 그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 와중에 미국 실업률 반등하면 거봐 침체 온다고 했잖아. 경기 침체야 막 그러기도 하고 내년까지 안 좋아. 이제 3분기 실적 안 좋아. 막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는 뭐 일시적인 효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출렁이게 된다면 저는 내년을 열어놨을 때 되게 좋은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7, 8월 달까지는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올 거다. 최근 뭐 코스피가 2,600 깨고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좀 매매를 잘 하시면은 7, 8월 달까지는 뭐 업종별로 적게는 10%, 많게는 15%, 2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가 2,800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좀 비중을 줄여 놓으시면 9월, 10월, 11월 중에는 또 한 번 매수 기회가 올 테니까 그렇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자 라는 말씀드리는데 자, 어떤 전환점이 있냐면 2022년에는 뭘 해도 안 됐어요. 시장이 내리막길이었어요. 뭐 운봉이었으니까. 네, 계속 뭐. 운봉이었죠. 근데 올해는 양봉이긴 한데 조금 피곤해요. 방향성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맞다 틀리다 아니다 맞다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좋다 나쁘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런 구간들을 거친 뒤에는 내년에는 진짜로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내년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사면은 돈이 되는구나 라는 구간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고 기대감도 높아지니까 함께 가는 거지만 네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3분기 들어서 이익률이 약간 횡보하는데 우리의 기대는 계속 높아지면 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차익 실현도 하고 네. 싶고 네. 좀 비중도 좀 줄이고 싶고 네. 그렇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만 또 지난다면 좀 굵게 봤을 때 그 흐름 추세 자체는 맞습니다. 좀 우상향이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 사이클을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좀 비중 조절 네, 맞습니다. 전략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계속 업종 얘기가 나왔고 그 중심에 항상 반도체가 있었으니까 네. 반도체 얘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 재고도 감소하고 네. 바닥 찍었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좋게 보시니 네. 반대편에서 한번 반대편으로, 질문을 얘기해 주시죠. 드리면 네. 이건 재고가 감소한 거지 수요가 증가해서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네, 라고 반론은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들은 100% 맞습니다.